인류 역사에서 제3제국의 강제 수용소처럼 고통과 절망을 상징하는 장소는 거의 없다. 그 중에서도 아우슈비츠는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또한 가장 끔찍한 장소로 남아있다.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단 43km 떨어진 이 수용소는 역사상 가장 끔찍한 대학살의 중심지가 되었다. 1940년 개설되어 1945년 소련군에 의해 해방될 때까지 수백만 명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나치 정권은 단순히 생명을 멸절시키려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그곳에서 경험한 고통과 잔혹함의 규모를 이해하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잔인한 방법을 사용했다. 아우슈비츠에서의 탈출. 아우슈비츠에서 탈출하는 것은 거의 자살적인 임무와 같았다. 나치 강제 수용소는 수감자들을 극단적인 통제, 지속적인 감시 및 억압의 조건에 처하게 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 심리적 장벽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감자들은 보안 체계를 뚫고 탈출에 성공했으며 이는 저항의 상징이 되었다. 이러한 탈출들은 적었지만 탈출자들의 기집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져온 폭로의 중요성으로 역사에 큰 흔적을 남겼다. 1944년 젊은 폴란드 수감자 예르지 비엘레키는 위험하지만 기발한 방식으로 아우슈비츠에서 탈출했다. 폴란드 저항에 연루되어 체포된 비엘레키는 수용소에 보내졌고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기회라도 놓치지 않는 것임을 깨달았다. 어느 날 그는 수용소 외부에서 작업을 하게 되어 다른 수감자들이 볼 수 없는 특정 통제 지점에 접근할 기회를 얻었다. 그때 비엘레키는 탈출 계획을 세웠다. 수용소 내 SS 통제 사무실에서 일하던 유대인 수감자 미에텍의 도움을 받아 비엘레키는 SS 제복을 손에 넣었고 이를 통해 경비원들과 섞여들 수 있었다. 미에텍은 경비원들의 움직임과 수용소의 취약한 지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몇 주간의 준비 끝에 비엘레키는 탈출을 시도했다. 차가운 아침, SS 제복을 입은 차에 수용소의 주요 문을 향해 나아갔다. 경비원은 아무 의심 없이 그를 통과시켰다. 그는 엄격한 보안 조치를 뚫고 탈출한 몇 안 되는 수감자 중 한 명이 되었다. 탈출 후 비엘레키는 자신의 생명을 구한 것뿐만 아니라 아우슈비츠에서 벌어지고 있던 잔혹함을 세계에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의 증언은 수용소에 대한 후속 보고서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1944년 유대인 수감자 루돌프 브르바와 알프레드 웨찔러는 아우슈비츠 역사상 가장 중요한 탈출 중 하나를 감행했다. 두 사람은 1942년에 수용소에 강제 수용되었으며 잔혹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탈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브르바와 웨찔러의 탈출은 단순히 탈출하기 위한 기지를 넘어서 진행 중인 대량 학살을 세상에 알리려는 필요에 의해 계획되었다. 수용소에서 그들은 특히 가스실과 화로의 작동을 면밀히 관찰했다. 1944년 4월 긴 준비 기간 끝에 브르바와 웨찔러는 임시로 만든 터널을 통해 탈출했다. 탈출을 위해 그들은 몇 달 동안 경비원들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비밀리에 만든 지하 통로를 사용했다. 탈출 후 그들은 슬로바키아로 향했고 아우슈비츠에서의 학살 작전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전달했다. 이 보고서는 아우슈비츠에서 벌어졌던 잔혹한 일들에 대한 첫 번째 신뢰할 수 있는 증언 중 하나였으며 국제사회에 경고를 보냈다. 그들의 보고서는 추가적인 강제 이송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 정보 덕분에 많은 유럽의 유대인 공동체가 아우슈비츠로 이송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아우슈비츠에서 가장 잘 알려진 탈출 중 하나는 1942년에 발생했다. 젊은 폴란드 수감자 카지미에시 피에초프스키는 3명의 동료와 함께 수용소를 탈출했다. 이 탈출은 수감자들의 대담함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치 시스템을 이용하여 경비원들을 속인 방식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피에초프스키와 그의 그룹은 수용소 내 제한 구역에 주차된 SS 장교들의 차를 훔쳤다. SS 제복을 입고 그들은 특별 임무를 맡은 새로운 장교들인 척하며 주요 문으로 다가갔다. 경비원들은 그들을 보자마자 아무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피에초프스키는 강한 성격과 뛰어난 존재감을 가진 인물로 경비원들에게 독일어로 지시를 내리며 이 작전을 자신감 있게 이끌었다. 이 그룹은 경비원들의 의심을 피하며 수용소를 탈출했고 나치가 점령한 폴란드를 가로질러 갔다. 피에초프스키의 탈출은 수년간 비밀로 남았다. 전쟁 후
그는 아우슈비츠 내 저항의 상징이 되었고 그의 증언은 수용소 해방 이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로 여겨졌다. 아우슈비츠 그림자 속의 챔피언.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날들 중 하나였던 아우슈비츠에서 인간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몇몇 수감자들은 놀라운 방식으로 생존의 길을 찾았다. 그중 한 명이 바로 그리스 유대인 프로 복서 살라모 아로우치였다. 아로우치는 1943년 가족과 함께 아우슈비츠로 강제 이송되었고 그의 복싱 기술 덕분에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생존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가장 가슴 아픈 비극 중 하나로 남아있다. 아로우치가 아우슈비츠에 도착했을 때 SS 장교들은 항상 수감자들을 통제하고 그들의 고통을 즐기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수감자들을 더욱 비인간적으로 만들기 위해 잔인한 방법을 고안했다. 바로 수감자들 간의 복싱 경기를 조직하는 것이었다. 그 아이디어는 단순하면서도 섬뜩했다. 싸울 수 있는 수감자들을 선택해 서로 싸우게 하고 그 싸움에서 패배한 자들은 즉시 처형되거나 가스실로 보내지는 것이었다. 반면 승자는 상금으로 추가 식량을 제공받았다. 이 경기에서 수감자들을 선발하는 기준은 오직 싸울 능력뿐이었다. 그리스에서 프로 복서로 활동했던 아로우치는 이 경기에서 싸우게 될 수감자 중 한 명이었다. 극도로 열악한 수용소 조건 속에서 영양실조, 질병, 신체적 학대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로우치는 매 경기를 뛰어난 체력으로 이끌 수 있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아우슈비츠에서 200경기 이상의 경기를 치렀고 그중 단 2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 승리했다. 비록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시스템의 일원이었지만 이 복싱 경기는 그에게 살아남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었다. 아로우치의 이야기는 특히 복싱 기술이 어떻게 생존 도구로 변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 대가로 그는 엄청난 심리적, 도덕적 비용을 치러야 했다. 아로우치에게 싸움은 단순히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죽음이 유일한 확실성이었던 환경에서 자신의 인간성을 유지하는 수단이었다. 그의 승리는 다른 수감자들이 가지지 못한 특권을 안겨주었다. 바로 더 많은 식량이었고 이는 그가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끊임없는 폭력과 잔혹한 싸움은 그를 깊이 상처 입혔으며 이는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1945년 연합군이 아우슈비츠를 해방했을 때 아로우치는 그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지만 그 대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의 가족은 그곳에서 죽음을 맞았다. 수용소에 있는 동안 아로우치는 그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 했던 동일한 학살 기계에 의해 희생된 가족들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로우치는 살아남았고 그의 이야기는 저항과 희생의 증언이 되었다. 이는 아우슈비츠에서 생존이 단순히 신체적 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에 달려있음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기억이 되었다. 실패한 탈출, 아우슈비츠에서의 보복. 아우슈비츠에서 탈출하는 것은 단순히 수용소의 엄격한 보안 조치 때문만이 아니라 탈출이 발생할 경우 수감자들이 직면하게 될 치명적인 결과들로 인해 엄청난 도전이었다. 나치의 보복 정책은 탈출한 한 명의 수감자를 처형할 때마다 10명의 수감자를 처형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이는 다른 사람들이 같은 길을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나치 정권에서 가장 크고 악명 높은 강제 수용소 중 하나였던 아우슈비츠는 철저하게 경비가 되어 있었다. 철조망, 감시탑, 끊임없는 순찰은 수감자들이 맞서야 할 장애물 중 일부에 불과했다. 그러나 기아, 폭력, 강제노동이라는 극단적인 조건 속에서 일부 수감자들은 불가능한 일을 시도했다. 바로 탈출하는 것이었다. 탈출이 시도될 때마다 나치들은 본보기로 처벌을 가해 수감자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탈출 시도는 도망자가 아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죽음을 가져올 것이라는 메시지였다. 이 보복을 목격한 한 생존자는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아우슈비츠에서 생활했던 프란시스 가요니크색이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수용소에서 가장 어두운 밤 중 하나는 집합 점검에서 한 수감자가 자리에 없음을 알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경고음이 울리고 SS는 모든 순찰대를 동원해 수용소와 그 주변을 수색했다. 몇 시간 후 장교들은 그를 찾지 못했지만
보복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그날 밤 SS 대령은 수감자들 앞에서 10명을 처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프란시스 가요니크색은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수용소 내에서 가장 끔찍한 처벌 중 하나였다. 그러나 그 후에 일어난 일은 더욱 끔찍했다. 다음 날 아침 프란시스는 처형될 10명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그는 총살 대신 고립된 감방으로 보내졌고 거기서 기아와 갈증으로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잔혹한 처우는 자주 사용되었으며 기아로 인한 죽음은 나치들이 더 느린 방식이자 일종의 더 인도적인 방법으로 간주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란시스는 생존했으며 이는 그가 1945년 연합군이 수용소에 들어오면서 해방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프란시스의 개인적인 비극은 그의 가족이 나치 정권의 잔혹성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면서 완성되었다. 그의 증언에서 그는 탈출 시도가 무고한 수감자들의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생존을 위한 싸움에서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에 갇혀 있었음을 털어놓았다. 나치의 집단적 보복 정책은 탈출을 시도한 사람들에게 처벌을 가할 뿐만 아니라 수감자들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도구였다. 역사학자 제럴드 라이트링거의 최종 해결책에 의한 연구에 따르면 한 명의 탈출자마다 10명의 수감자를 처형하는 규칙은 수용소 내에서 공포를 심어주어 수감자들이 복종하게 만들고 어떤 형태의 저항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시행되었다. 아우슈비츠의 역사 속에서 많은 탈출 시도가 있었지만 성공한 사례는 드물었다. 탈출에 성공한 사람들, 예를 들어 인간의 의미를 찾아서 의 저자이자 생존자인 빅토르 프랑클은 경비를 따돌리고 철조망을 넘는 데 사용한 전술에 대해 증언했다. 그러나 탈출은 드물었으며 탈출이 발생했을 때 나치는 그들의 절대적인 권력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간주하고 극단적인 잔혹함으로 대응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아우슈비츠에서 1000명 이상이 탈출을 시도했지만 이 시도들 중 대부분은 신속하게 저지되었고 시도한 사람들은 매우 높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 좋은 사람, 아우슈비츠에서의 연민. 아우슈비츠 해방 후 1947년 재판에서는 SS 장교들이 저지른 잔혹 행위에 대한 많은 증언과 고발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피고 중 한 명은 나치 정권의 본성과 상반되는 사건 때문에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한스 문흐, 한문츠,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아우슈비츠에서 근무했던 SS의 일원은 재판에서 유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고 수감자들에 의해 좋은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한스 문흐는 수용소의 의료팀의 일원으로 악명 높은 요제프 맹겔레 박사와 함께 일했다. 맹겔레는 잔인하고 치명적인 실험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문흐는 맹겔레와 다른 SS 장교들과 직접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감자들이 가스실로 보내질지를 결정하는 잔혹한 선택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아우슈비츠에서 근무하는 동안 그는 수감자들의 체계적인 학살에 기여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으며 가능한 한 선택을 지연시키고 가장 약한 사람들을 즉시 죽음으로 보내지 않도록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노력했다. 문흐는 선택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지만 수용소 내에서 생활 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문흐는 수감자들이 겪는 주요한 고통 중 하나인 음식 배급의 질을 개선하려 했다. 비록 그의 영향력은 나치의 엄격한 정책에 의해 제한되었지만 그의 개입은 그가 감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 또는 그에게 치료를 받은 사람들의 증언은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그의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우슈비츠에서 운영된 시스템의 일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감자들은 그가 공포와 잔혹 속에서 최소한의 인간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인물로 인식했다. 다른 SS 장교들이 잔인함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과 대조적인 그의 행동은 그가 수용소에서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해 무죄로 인정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문흐는 다하우 전쟁 범죄 재판에서 심판을 받았고 놀랍게도 그가 수감자들에게 취한 태도와 그들의 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그를 책임에서 면제시켰다. 그는 이 면제를 받은 유일한 SS 장교였으며 이는 나치 정권의 잔혹 행위의 규모를 이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과 혼란을 일으켰다. 문흐가 나치 정권과의 연관성에 대해 완전히
면죄를 받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수용소에서의 그의 행동이 그를 유죄로 처벌할 만큼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았다고 여겨졌다. 그의 석방 후 그는 대중의 눈에서 벗어난 채 남은 삶을 상대적인 은둔 속에서 보냈으며 그의 이야기는 아우슈비츠와 수용소에서의 의사 및 다른 전문가들의 역할에 관한 다양한 연구에서 언급되었다. 한스 무느는 1998년에 사망했으며 수용소에서의 그의 노력에 대해 완전히 인정받지 못했다.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전체주의 체제 내에서 불복종의 본성과 야만 속에서도 인간의 공감이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아우슈비츠에서의 과학실험.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에 있던 죄수들은 조직적인 학살과 비인간적인 조건의 희생자일 뿐만 아니라 잔인하고 끔찍한 과학실험에도 시달렸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수용소에서 나치 정권은 죄수들을 의학 및 과학실험의 실험 대상으로 삼았으며 새로운 무기, 의약품, 그리고 사이비 과학 이론을 개발하려 했습니다. 이 실험들의 대부분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고 생존자들에게는 영구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실험의 가장 어두운 측면 중 하나는 독일의 기업들, 특히 세계적인 제약 회사인 바이엘의 적극적인 참여였습니다. 바이엘과 나치 정권 간의 협력에 대한 정확한 세부 사항은 여전히 불분명하지만 회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죄수들에게 접근했으며 이들을 화학 및 제약 실험에 활용한 사실을 보여주는 문서들이 존재합니다. 바이엘과 나치 정권의 관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시작되었습니다. 회사는 나치당과 동맹을 맺었고 나치당의 권력 상승을 재정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 협력은 아돌프 히틀러의 통치 기간 동안 계속되었으며 바이엘과 IG 파르벤에 속한 다른 회사들, BASF와 회체스 등을 포함한 기업들은 강제노동 수용소와 노동수용소에서의 강제노동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아우슈비츠의 IG 파르벤 공장, 즉 아우슈비츠 3 모노위츠에서는 합성 고무와 화학 물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또한 죄수들을 대상으로 한 의학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죄수들은 바이엘의 시설과 다른 IG 파르벤 공장으로 이송되어 다양한 화학 물질, 실험용 의약품, 기타 물질들을 실험 대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실험용 항생제, 백신, 피부 질환, 치료용 화학 물질, 그리고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기타 제약 화합물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물질들 중에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된 독성가스인 포스겐과 매우 독성이 강한 물질인 브로민화 에틸렌이 있었습니다. 또한 말라리아 약물과 장티푸스 및 기타 전염병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가 시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실험들의 대부분은 효과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죄수들에게 불필요한 죽음을 초래하거나 끔찍한 고통을 안겼습니다. 특히 잘 알려진 사례는 아우슈비츠에서 여성 죄수들이 피임 제품 및 기타 생식약에 대한 실험을 강제로 당한 것입니다. 이 여성들은 죄수들 중에서 선발되어 실험에 참여해야 했으며 참여하지 않으면 죽음에 처해질 위협을 받았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실험의 결과로 신체적으로 참담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부는 영구적으로 불임이 되었고 다른 이들은 살균되지 않은 의료 절차로 인해 감염되어 사망했습니다. 바이엘의 전쟁 범죄 참여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야 완전히 인정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뉘른베르크 재판과 같은 재판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재판 중에 IG 파르벤이 바이엘이 운영하는 기업임이 밝혀졌으며 이 기업은 죄수들을 노동력으로 착취했을 뿐만 아니라 나치 정권과 협력하여 과학 실험을 위한 자원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바이엘과 IG 파르벤의 다른 회사들은 나치 전쟁 노력에 기여하고 죄수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전쟁 범죄와 연관되었습니다. 전후 바이엘은 이러한 사건들에서 자사의 관계를 거리두려 했으나 아우슈비츠에서의 범죄에 대한 회사의 연루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전쟁 중의 행동에 대한 여러 소송과 재판을 겪었지만 일반적으로 나치 정권의 핵심 인물들과 같은 수준의 책임을 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이루어진 과학 실험은 나치 정권이 어떻게 왜곡된 이데올로기를 추구하기 위해 인간을 쓸모없는 도구로 사용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세계는 홀로코스트의 만행을 규탄했지만 이 실험들에 연루된 회사들이 그들의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중요한 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금지된 사랑,
헬레나와 프란츠의 이야기.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 나치의 잔혹함이 끝없이 펼쳐진 시점에서 그 드문 이야기가 등장했다. 그것은 아우슈비츠에서 시행된 법과 사회 규범을 넘어서 금지된 사랑의 이야기였다. 이 이야기는 SS의 일원과 유대인 포로 사이에서 나누어진 사랑으로 나치 정권이 세운 장벽을 초월한 사랑이었다. 헬레나 시트로노바와 프란츠 와흐의 이야기는 다소 특이한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SS 경비원 프란츠 와흐의 생일을 맞이하여 시작된 이야기였다. 아우슈비츠의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포로들은 폭력과 비인간적인 통치에 살고 있었다. 헬레나 시트로노바는 그런 가운데 생존한 많은 포로 중 하나였다. 헬레나는 뛰어난 가창력을 가진 가수로 그녀의 임무 중 하나는 수용소의 군 관계자들을 위해 노래를 부르는 일이었다. 프란츠의 생일에 헬레나의 목소리가 변경에 울려 퍼졌고 보고서에 따르면 그 순간 프란츠는 완전히 그녀에게 매료되었다. 프란츠 와흐는 포로들 사이에서 두려운 존재로 알려진 거대한 남자였다. 그는 헬레나의 노래의 아름다움과 선율에 빠져들었고 그때부터 그녀에게 특별한 보호를 시작했다. 수용소에서 생존은 경비원의 잔혹함에 달려 있었지만 프란츠는 예외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헬레나에게 추가적인 식량 배급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이는 아우슈비츠에서 굶주림이 중요한 통제 방법 중 하나였기 때문에 사실상 사치였다. 또한 그는 헬레나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비밀스러운 쪽지를 보냈고 이는 아리아닌과 유대인 사이의 관계를 금지한 나치법에 의해 완전히 금지된 사랑이었다. 처음에 헬레나는 그의 접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의 상황에서 생명은 한 줄기의 실에 매달려 있었고 아우슈비츠에서 생존 규칙은 명확했다. 감정에는 자리가 없고 오직 생존을 위한 싸움만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란츠는 그의 구애를 계속했고 그녀의 호감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다른 경비원들의 폭력과 수용소의 잔혹한 조건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했으며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헬레나가 그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가 그에 대한 인식을 실제로 바꾼 순간은 프란츠가 수용소의 명령에 반하여 헬레나의 여동생을 가스실에 보내지 않도록 구해준 때였다. 그때 헬레나는 프란츠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았고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깊은 감사를 느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연합군이 아우슈비츠로 징역하면서 나치 당국은 악명 높은 죽음의 행군을 통해 포로들을 대피시키기로 했다. 이러한 강제 이송은 사람들이 그 길에서 많은 고통을 겪고 죽을 것을 의미했으며 병사들의 폭력과 열악한 조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다. 헬레나는 다른 수용소로 이송되었고 프란츠는 그의 권력 위치에도 불구하고 이 행군을 막을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해 둘은 수년간의 고통 속에 헤어지게 되었다. 헬레나와 프란츠는 25년 동안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1972년 프란츠 와흐는 아우슈비츠에서 저질러진 전쟁 범죄에 연루되어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 재판에서 헬레나는 그의 유리한 증언을 했다. 그녀의 증언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두 사람의 관계의 성격을 고려할 때 더욱 놀라운 일이었다. 그녀는 포로이자 피해자인 그녀와 나치 경비원인 그가 갖고 있던 관계의 극명한 대비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프란츠를 용서하게 되었다. 헬레나의 증언은 그가 중형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결국 프란츠는 다른 SS 경비원들과 비교해 경미한 처벌을 받았다. 소위더 코만도 아우슈비츠의 반란. 아우슈비츠에서 가장 비인간적이고 두려운 임무 중 하나는 소위더 코만도라는 그룹의 포로들이 수행한 일이었다. 이들은 수용소에서 가장 잔혹한 임무를 맡은 포로들로 가스실에서 살해된 희생자들의 시체를 화형하는 일을 강제로 해야 했다. 이들 포로들 대개 유대인들이었으며 그들은 동족을 처참하게 죽여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죄책감과 고통을 견디며 살아야 했다. 많은 이들에게 소위더 코만도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은 치명적인 운명이었으며 그들은 나치 정권의 범죄를 목격한 불필요한 증인으로 간주되었고 결국 그들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처형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다. 전쟁이 진행되고 나치 독일의 패배가 임박해짐에 따라 소위더 코만도 구성원들은 자신들도 제거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1944년 말 연합군이 다가오자
소이더 코만도 포로 중 일부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행동, 즉 억압자들에 대한 반란을 결심했다. 1944년 10월 7일 수용소 내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반란 중 하나에서 소이더 코만도 구성원들은 반란을 조직했다. 그들은 부엌에서 훔친 도구를 이용해 칼과 도끼를 만들어 경비원들을 공격했다. 그들은 3명의 SS 경비원을 죽였고 반란의 일환으로 군인들로부터 훔친 다이너마이트로 화장터를 파괴했다. 포로들의 용기와 결단에도 불구하고 저항은 빠르게 진압되었다. 수백 명의 포로들이 탈출했지만 대부분은 재포획되어 다른 포로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되었다. 이는 두려움을 심어주고 미래의 탈출 시도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SS의 대응은 잔혹하고 무자비했으며 나치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잔인함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비록 소이더 코만도의 반란은 아우슈비츠의 잔혹함을 끝내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것은 저항의 상징이 되었다. 수용소 역사 속에서 이 반란과 비견될 만한 용기의 행위는 많지 않다. 이 반란에 참여한 포로들은 자신들이 확실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알았음에도 그들의 용기와 희생은 인류의 집단 기억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루돌프 하스,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장. 루돌프 하스는 아우슈비츠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미워했던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1901년에 태어난 그는 젊은 나이에 SS에 입대하였고 나치의 이상에 완전히 헌신하여 상관들의 신뢰를 얻으며 빠르게 나치 계급에서 승진했습니다. 1940년 하스는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장으로 임명되었으며 나치의 가장 잔혹한 학살 정책을 실행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수용소장으로서 그의 임기 동안 하스는 수천 명의 사람들의 일상적인 처형을 감독했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은 체계적인 죽음의 도구가 되었고 유대인, 폴란드인, 로마니인, 소련 POW 수용소들이 대량 학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비르케나우에서의 학살시설 건설을 책임졌으며 이는 대량 살인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더 많은 화장터와 가스실을 설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전후 조사에 따르면 하스는 약 200만에서 300만 명의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의 보고서에서는 학살 과정을 정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일로 묘사하였고 한때는 제국의 적들은 무자비하게 처형해야 한다고 악명 높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3제국의 몰락 후 체포된 하스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그는 대량 학살 혐의가 과장되었으며 약 250만 명만이 죽었고 나머지는 수용소의 열악한 조건으로 인한 굶주림과 추위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책임을 피하려는 시도는 압도적인 증거에 의해 무산되었습니다. 1947년 4월 16일 루돌프 하스는 그가 지휘했던 아우슈비츠에서 교수형에 처해졌으며 이는 홀로코스트 가해자들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는 일환이었습니다. 그의 처형은 나치 역사에서 가장 잔혹한 수용소장 중 한 명의 경력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는 인간이 자행할 수 있는 극도의 잔인함을 상징하는 지울 수 없는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탐구한 저항, 고통, 생존의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그 벽 뒤에서 일어난 공포의 규모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탈출, 존더 코마도 봉기, 폭력과 희생으로 부서진 삶들, 그리고 루돌프 하스와 같은 인물들의 연루는 야만성이 나치의 죽음의 기계와 어떻게 결합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범죄의 거대함에도 불구하고 생존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의 이야기는 가장 잔인한 억압에 맞서 싸운 인간 정신의 회복력을 일깨워줍니다.